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리차드 체이스라는 남성이 벌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남성은 세크라멘토 뱀파이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 리차드가 피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리차드는 진심으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사건은 동물학대와 잔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이번 에피소드는 스킵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차드는 1950년 5월 23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리차드는 꽤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났죠. 리차드의 아빠는 리차드를 체벌 목적으로 자주 때리기도 했어요. 리차드는 어린 시절부터 적신호들을 보이기 시작했죠. 예전에 제가 다니엘 마시 사건을 다룰 때 이야기해드렸던 맥도날드 3가지 법칙을 리차드 또한 가지고 있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맥도날드 3가지 법칙이란 어린 시절 아이가 첫째, 불장난을 좋아한다. 둘째, 동물 학대를 좋아한다. 셋째, 이불에 오줌을 싸는 것이고 이 3가지가 다 성립되면 맥도날드 법칙에 들어맞게 돼요. 그리고 이 맥도날드 법칙에 성립을 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연쇄살인마가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10대가 되면서 리차드는 술과 마약에 일찍 중독되었지만 놀랍게도 그에 비해서 사회생활은 잘 유지했다고 해요. 고등학생 시절 여자친구도 꽤 많았고 아이들이랑도 잘 어울려 놀았죠. 하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리차드는 10대 시절부터 발기부전 문제를 겪었어요. 이것으로 리차드는 수치스러웠고 여자친구들이 있었지만 진지한 관계로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서 리차드는 정신과 의사랑 상담도 받게 되는데 상담 도중 상담의가 리차드한테 문제의 원인이 억눌러진 분노일 수도 있다고 말해줬어요. 리차드는 이 진단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내고 싶어서 상담의의 진단은 무시한 채 의학책을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할 다른 방법을 찾겠노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고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리차드는 자기의 발기부전 문제가 자신의 몸 안에 피가 부족해서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렇게 리차드의 피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리차드는 자신의 친구 몇몇과 함께 아파트를 구해서 독립을 하게 돼요. 독립을 하게 되면서 술, 마약에 대한 중독은 더 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점점 더 오래 살수록 이들의 사이에는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리차드는 집에서 옷을 아예 안 입고 다녔었기 때문이었죠. 룸메이트 친구들이 계속해서 옷 좀 입어달라고 불쾌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리차드는 그냥 옷 입기 싫다는 것을 이유로 집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다녔다고요. 처음에는 룸메이트들이 리차드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끄떡도 안 했던 리차드 때문에 결국은 친구들이 전부 다 이사를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리차드 혼자 집에 남게 돼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고 친구들이랑은 월세를 나눠서 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혼자서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리차드도 마지막에는 방을 빼서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야 됐어요. 당시 리차드는 21살이었죠. 그리고 이 나이에 리차드는 굉장히 피해망상이 심했어요. 주로 건강에 대한 피해망상이었죠. 자신의 몸에 피가 부족했다고 느낀 것뿐만 아니라 가끔씩 자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폐 동맥을 도려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조차 모르겠지만요. 또 리차드는 자주 자기가 비타민C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해결책으로 리차드는 오렌지를 머리 옆에 들고 있었다고 해요. 머리 근처에 오렌지를 두면
뇌가 알아서 비타민C를 흡수할 것이라고 믿었다고요. 또 자신의 두개골뼈가 계속 자라서 머리를 뚫고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머리를 항상 짧게 깎고 자신의 뼈가 자라나 안 자라나 관찰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리차드는 이런 문제들로 병원도 자주 찾아가고 의사들한테 자기의 망상들을 말했지만 의사들은 아니라고 그냥 망상이라고만 말해주고 리차드를 돌려보냈어요. 사람이 이 정도로 망상이 심하다면 정신과라도 가보는 걸 추천해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리차드의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져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관해서도 피해망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자기한테 독을 먹이고 있다고 믿기 시작해서 엄마가 요리하는 음식은 아예 손에도 안 대기 시작했죠. 참다 못한 리차드의 아버지는 리차드의 행동에 질려버려서 아예 아파트를 구입해서 리차드를 독립시켜버렸어요. 하지만 이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방식이었고 상황은 더 악화가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리차드의 피해에 대한 집착은 더 심해지게 됐고 리차드는 혼자 살면서 그 이후부터 토끼를 잡아서 죽이고 분해를 하고 피를 마신 후 생토끼를 그대로 먹었다고요. 그리고 토끼에서 나온 장기들은 믹서기에 넣고 콜라를 부어서 같이 갈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자기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이런 엽기적인 행동이 무려 2, 3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러다가 다니엘은 아파져서 아버지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혈액에 독이 검출돼서 이유를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토끼의 피를 뽑아다가 자신의 몸에 직접 그 피를 주입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게 돼서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다니엘을 입원시키게 돼요. 정신병원에 들어간 것은 1975년, 리차드가 25살 때였어요. 리차드는 병원에서 드라큘라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어요. 드라큘라라는 별명은 병원 직원들에 의해서 지어진 별명으로 이 말인즉슨 병원 관계자들이 리차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병원에서 리차드는 얼굴에 피범벅이 된 채로 목격이 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다가온 새 2마리를 잡아서 목을 부러뜨리고 피를 마셨다고요. 또 이후에는 개랑 관련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병원에는 테라피 개들이 있었다고요. 주로 환자들한테 개랑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하면 진정되고 행복감을 주는 이점이 있어서 병원은 이 방법 또한 썼었는데 새 사건이 있은 후에 왜 개를 리차드랑 두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한 건지 정말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리차드를 개랑 시간을 보내게 했고 리차드는 미리 훔쳐둔 주사기를 꺼내서 개한테 주입을 하고 혈액을 채취하고 마셨어요.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끔찍했죠. 병원에서 리차드는 정신분열증, 편집 조현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약과 치료를 했고 그 후 리차드는 사회나 스스로한테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세상 밖으로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자마자 리차드의 부모님은 리차드를 그가 혼자 살던 그 아파트로 다시 보내게 돼요. 당시 리차드의 부모님은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가게도 리차드의 엄마는 리차드가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줬고 리차드는 그렇게 혼자 살면서 정신과 약도 끊고 상황은 다시 빠르게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리차드는 자기를 관리하는 것을 아예 중단했어요. 씻지도 않았고 면도도 하지 않고 양치도 하지 않았죠. 살도 엄청 많이 빠졌는데요. 그가 먹는 것은 토끼 같은 거 빼고는 딱히 먹는 것이 없었어요. 리차드가 하는 걸로는 동물을 잡아다가 분해하고 먹는 게 다였지만 점점 더 상황은 심각해지게 돼요. 처음에는 토끼였지만 나중에는 고양이와 강아지로 발전을 하게 됐죠. 리차드는 동네를 돌면서 사람들의 반려동물들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훔친 개의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자신이 그 사람의 강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한 적도 있었죠. 또 한 번은 리차드가 자기 엄마 집에 찾아가게 됐는데
엄마가 문을 열었을 때는 죽은 고양이를 들고 있는 리차드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리차드는 엄마 앞에 고양이를 던지고는 바로 숙여서 고양이를 맨손으로 찢고 비명을 지르면서 피를 자신의 얼굴에 문질렀다고 합니다. 리차드의 엄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한 것이라고는 그대로 문을 닫고 없던 일인 척하는 게 다였어요. 심지어 리차드의 엄마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었을까요? 리차드는 동물 다음으로는 총에 집착을 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총을 그 당시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고 사격 연습하는 것에 푹 빠져 있었어요. 타겟을 무엇으로 삼았는지는 알고 싶지 않지만요. 리차드는 그렇게 경찰의 레이더를 피해서 1977년 8월까지 잘 살고 있었어요. 경찰은 네바다의 사막을 순찰하던 중에 버려진 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가까이 가서 살펴봤고 그들이 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차의 내부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남자의 옷과 2개의 라이플총 그리고 양동이가 있었는데 그 양동이 안에는 피로 가득했고 장기처럼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장기는 간처럼 보였어요. 차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차의 주인이 누구일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멀리에서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리차드였죠. 리차드는 피로 뒤덮인 채 알몸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경찰은 리차드를 뒤쫓아서 체포하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우선 이 장기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를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장기는 소의 장기로 밝혀졌죠.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차드는 그렇게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리차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리차드는 연쇄살인마들의 사건들을 주로 찾아보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리차드의 첫 번째 살인 시도는 1977년 12월 27일 벌어지게 됩니다. 리차드는 자기가 자고 나란 동네인 세크라멘토를 차를 타고 돌기 시작했어요. 주거 지역을 돌면서 사람들의 집을 살펴봤죠. 그러다가 리차드는 부엌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여성인 도로시 폴린스키를 목격하게 됩니다. 리차드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를 도로시의 집 앞에 세우고 부엌 창문을 저격해서 도로시를 향해서 총을 쐈어요. 정말 다행히도 총알은 도로시를 비껴나가서 부엌 천장에 박혔고 자기가 조준을 실패했다는 걸 알고 바로 도망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살인 시도는 실패를 하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두 번째 시도는 성공을 하게 돼요. 그의 두 번째 시도는 바로 이틀 후인 29일에 벌어졌어요. 리차드는 12월 29일 앰브로즈 그리핀이라는 51세 남성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의 직업은 엔지니어였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어요. 그는 사건 당시 집 앞에서 아내랑 장을 보고 아내는 먼저 집에 들어가 있었고 차 트렁크에 담겨진 장본거리들을 내리고 있었어요. 집에 있던 아내는 총성 2발을 딛게 됩니다. 아내가 나왔을 때 앰브로즈는 가슴에 총을 맞은 상태였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곧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에서 그를 쏘자마자 리차드는 바로 자리를 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고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조차 잡을 수 없었어요. 보통 살인사건이라면 평소 원한을 가진 사람이라거나 강도일 텐데 이렇게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쏘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를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경찰이 아는 것이라고는 앰브로즈를 쏜 총이 이틀 전 도로시를 향했던 정체 모를 총알이랑 일치한다는 점이었죠. 이렇게 2명을 향해서 총을 쏘고 1명을 죽인 리차드는 사실 이 범행들을 했던 동기는 연습 목적이었다고요. 원래 잔혹한 행동을 하기로 유명한 리차드는 이들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총을 쏘고 달아났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연습 삼아서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살인까지는 또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살인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사실 리차드는 조현병으로 또 한 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주 입원을 했는데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병원에서 퇴원을 했을 때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고 동물들을 죽이고 먹고 했죠. 또 이제 리차드는 사람들의 집을 무단 침입하기 시작했어요. 훔칠 목적이 아니라 이번에도 연습 삼아서였죠. 리차드는 사람들의 집을 돌면서 문을 다 열어보기 시작했고 문이 잠겨 있으면 그냥 가고 문이 열려 있으면 초대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한 번은 젊은 부부였던 로버트랑 바바라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자신들의 집에서 가만히 서 있는 리차드를 마주하게 됩니다. 때는 70년대였기 때문에 현관문을 잠궈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 또한 이날 문을 안 잠그고 밖에 나가서 장을 보고 왔다가 리차드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리차드는 이들을 보자마자 도망갔지만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부부는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아기의 방 서랍에 리차드는 소변과 대변을 보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렇게 리차드의 고삐 풀린 질주는 1978년 1월 몇 주간 지속되었어요. 다시 한번 살인을 저지를 때까지 말이죠. 1978년 1월 23일 리차드는 테레사 윌린이라는 여성의 집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테레사는 사건 당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던 중이어서 현관문을 잠시 열어놓게 됐고 리차드는 그런 테레사의 집에 들어와서 테레사를 향해서 총을 3발 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됐어요. 리차드는 바로 테레사의 배를 칼로 가르고 장기를 꺼냈죠.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요거트 병을 비우고 그 병에 테레사의 피를 채웠어요. 그리고 마셨죠. 또 양동이를 가져다가 테레사의 피를 담은 다음 욕조에 물과 섞어서 그것으로 목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리차드는 마당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개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주워서 리차드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죽은 테레사의 입안에 넣었죠. 테레사의 시신은 남편에 의해서 발견됐고 더 슬픈 사실은 테레사가 죽었을 당시 테레사는 임신 3개월 차였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리차드는 죽은 시신과 관계 또한 맺었어요. 발기부전이었지만 이런 엽기적, 잔인한 행동을 통해서만 제 기능을 했던 모양이에요. 리차드는 그 후로 또 한 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4일 후인 1월 27일이었죠. 피해자들의 이름은 우선 에빌리 모라스였는데 사건 당시 에빌리는 자신의 6살짜리 아들인 제이슨과 22개월짜리 조카 데이빗, 그리고 이웃이었던 댄 메레디스와 함께 있는 상태였어요. 리차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에빌리는 위층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리차드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웃이었던 댄을 제일 먼저 마주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이게 됩니다. 큰 총성을 들은 에빌린의 6살짜리 아들은 놀라서 엄마가 있는 위층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엄마한테 도착하기도 전에 제이슨은 리차드가 쏜 총에 맞아서 제이슨 또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또 리차드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에빌린의 머리를 총으로 쏴서 그녀 또한 즉사하게 했죠. 리차드는 에빌린의 시신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목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피를 마시고 배를 가르고 또 양동이에 피를 담았어요. 그리고 또 그걸 마셨죠. 그리고 조카였던 22개월짜리 데이빗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건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FBI까지 연루됐고 이들은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범인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이 위생적으로 더러운 사람일 것이고 마르고 영양실조처럼 보일 것이고 키가 크고 이 사람은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지속할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대중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통했어요. 낸시 홀든이라는 여성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런 스타일의 남성을 안다고,
그의 이름은 리차드 체이스고 그랑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의 정보를 찾아본 결과 그의 인상착의는 범인과 100% 들어맞았어요. 그렇게 경찰은 리차드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경찰이 리차드를 마주했을 때는 그는 피에 뒤덮인 채로 발견이 됐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게 돼요.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는 벽이며 천장이며 바닥이 다 피로 뒤덮여 있었고 부엌이 특히 최악이었다고 해요. 그의 믹서기, 컵, 접시 등등 또한 피로 범벅이었고 장기같이 보이는 것 또한 섞여 있었죠. 심지어 리차드는 자기의 믹서기를 한 번도 씻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용해서 믹서기의 바닥 부분에는 썩은 장기 조각 또한 있었어요. 냄새도 고약했고요. 그리고 그의 냉장고에는 여러 가지 동물 부위들도 있었고 제일 윗간에는 반려동물들의 목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안타깝게도 22개월 아기였던 데이빗의 시신 조각들이 발견됐고 그동안의 피해자들의 장기들 또한 있었어요. 리차드의 재판은 1979년 시작이 되었어요. 모두들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어 했지만 리차드의 변호팀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2급 살인을 밀고 나갔죠. 사형 선고를 피하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건 통하지 않았고 리차드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수많은 죄수들은 리차드가 무슨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온지를 듣고 그를 무서워했고 피했어요. 그리고 몇몇은 리차드가 위협이 된다고 느껴서 리차드가 자살을 하게 꼬시기도 했죠. 그렇게 1980년 12월 28일 리차드는 자기의 수감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이었죠. 리차드는 매일매일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 약을 안 먹고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먹어서 숨진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리차드가 빨리 죽어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제대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